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개헌의 방향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정치권 개헌 논의에 불이 제대로 붙은 걸까요? 주제어부터 보시죠.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네, 달리기까지 하면서 말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저 자리에 참석한 것 자체가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2년 전인가요? 중국에 가서 개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냐 그러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던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김무성 전 대표가 정치적 포지션이라든가 위상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개헌을 주도한다 그래도 이런 큰 이슈의 중심에 쓸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윤근 전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이 되면서 개헌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높아진 건가요? 일단 지금 우윤근 지금 사무총장 내정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정책 소신이 개헌을 위해서 예.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해도 참 이야기가 많지 않을 정도로 사실 개헌 전도사다 이렇게 그렇죠. 부르더라고요. 이 책도 내고요. 예. 사실 개헌 모든 것들은 개헌을 연관시키는 그런 하여튼 개헌과 관련해서는 우윤근 전 의원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떤 의지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이번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개헌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고 예. 또 사무총장도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사무총장은 물론 실무적인 어떤 논의 그것을 주도하게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결국 이제 이 개헌을 하려면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권 주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추진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무총장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개헌론이 그렇게 하여튼 불을 지펴지는 그러한 예.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윤근 사무총장 내정자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공부하려고 미국에 이제 집도 구해놨는데 개헌 때문에 국회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윤근 사무총장 내정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래서 여야가 개헌 특위는 구성해야 된다. 연말 정도 돼서 이제 국민들 앞에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연초에 늦어도 뭐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아마 예정돼 있는데요. 그쯤에는 국민 투표를 붙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개헌을 꼭 해야 되고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내년 4월에 국민 투표를 하자.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면은 뭐 원포인트 개헌으로서 예. 권력구조 개편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개헌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권력구제가 지금 얘기되는 분권형 대통령제 할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전혀 결정이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상당히 공론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동의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부정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 각 당파와 정파의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가 아주 청중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회의적이죠. 차라리 제 생각에는 공론화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내년 대권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예. 그러면서 선거 기간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권력적
국정 연행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4월이면 사실은 이제 개헌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 개헌을 했을 경우에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예. 것에 대한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사실 개헌론에 불이 붙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 경제 상황을 예상해 보자면 지금 뭐 사실은 뭐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뭐 특히 5천 명 구조조정한다는 뭐 등등 각 기업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헌 논의가 국민한테 얼마나 공감대를 가질지 예.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의 과제고 더군다나 사실 개헌은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개헌 논의가 불이 붙을 수 있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짚어주셨는데 국민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만 관심 있는 얘기 아니냐.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개헌 복잡한 얘기냐 하는데 지금 논의되는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7년 체제의 핵심인 대통령 5년 단임제. 이게 30년 지났고 더 이상은 좀 유용하지 않다. 이게 정치인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87년도에 신군부 그 이전에 전두환 신군부가 실제로 그 간선제 형태로서 국민들이 예. 직접 뽑는 대통령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직선제 개헌 투쟁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예. 그러면서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고 이게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민정당하고 그리고 야당이는 민주당하고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합의했었죠. 개헌 논의를 했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그 간선제라든가 장기적인 독재의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5년 단임제로 하자라는 걸 했던 예. 것이죠. 근데 그 외에 어떤 뭐 인권 문제라든가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라든가 광범위한 국민의 기본권 문제는 크게 손을 못 댔어요. 예. 직선제 개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와서 보니까 상당히 5년 단임제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중임제로 바꿔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 또 대통령 권력이 너무나 제왕적이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갖고 네. 있습니다. 비상대권이라든가 미국의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정치 과정에 투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 현실에서 불안정성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정적인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권력 구조가 예. 그런 얘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예.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정치인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바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 3당 지도부의 입장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당도 노력을 하고 그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이제는 내각제가 되면 책임이 더 자기에게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뭐 장기적으로 올 것 같으면은 내각제 권력 구조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개헌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당론은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경제 문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헌 문제냐. 개헌 문제는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얘기만 모아서 들어보면 오히려 야권이 좀 적극적이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살짝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여당이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예.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죠.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자체를 네. 일단은 이제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 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정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겠죠. 예. 아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2017년 이제 그때 이제 되면 2월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근데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그 아니면 또 다시 이제 차기 대통령의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기간을 줄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과 차기 대통령, 현직 대통령 예.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는 피해를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네. 청와대 입장이 핵심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이제 만약에 내년에
뭐이 공론이 모아져서 내년에 예. 하든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 기간에 하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저는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년이 되면 어차피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뭐 레임덕 문제, 이 블랙홀이니까 현재 살아있는 대통령 권력에 굉장히 폐해가 되지 않겠느냐, 약화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예. 어차피 내년에 가면은 차기 대권 주자들의 공방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개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정치의 안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를 현재는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집중될 수가 있고 예. 현직 대통령이 한국 미래의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저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지금 얘기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게 된다면 예. 이것이 상당한 정계 개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해가 당파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예. 없는데 이 TK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퇴임 이후에도 결코 정치적인 뭐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예.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대권 잠룡들이 갖고 있는 개헌에 대한 그 의사를 쭉 봐도요. 개헌에 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대선에서 이게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예. 이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이제 선거를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4년 중임제로 하자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임기를 예를 들어서 한 2년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다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임기를 줄여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 오고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할 경우는 누군가 하나는 이제 손해를 예. 봐야죠. 그만큼 정책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된 분은 자기 임기를 과연 줄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차기의 대권을 꿈꾸는 분들은 아니, 내 임기를 줄여서 그럼 뭐하러 하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에 내년에 임기를 만약에 대권 도전한다 그러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몇 년밖에 못하는 대통령이다? 그럼 과연 이제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결단과 또 집단의 결단 예.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 않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권 잠룡들의 그 입장들을 쭉 그래픽으로 모아봤는데요. 앞서 화면을 보면은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헌과 관련해서 이원 집정부제를 그렇죠. 얘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야당의 또 대부분 주자들은 보통 아마 야당 쪽에서는 4년 중임제를 대부분 찬성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기 자체가 이제 5년 단임인데 이걸로선 도저히 뭔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꿔서 해야 네. 된다라는 주장이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뚜렷한 대선 후보 주자가 아직 뭐 물론 방김수 안 했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과 총리 권한을 나눠서 예. 즉 이원 집정부제 형태로 해서 대통령은 외교를 맡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자기들 속셈이 있을 거예요. 야권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 대통령 선거 나갈 때 유리하다고 판단하니까 예. 중임제를 이야기를 한 하고 번 더 할 수 있게. 그렇죠. 여당 예.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뚜렷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도 뭔가 권력을 좀 나누는 그런 방향 쪽으로 좀 많이 좀 그 솔깃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나리오긴 하지만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게 시각도 이제 홍문종 있더라고요. 저 의원한테서 그 이야기 나왔죠. 사실은 이제 친박 입장에서 보자면 뚜렷한 대권 후보는 없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온다면 예. 권력을 다 주기도 싫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권은 국내 권한은 본인들이 갖고 외교는 예. 반기문서 맡기자 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요. 결론적으로 미풍입니까? 태풍입니까? 이게 태풍이죠. 태풍입니까? 태풍인 예.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적 시각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대통령 권력을 분권한다는 것은 네.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측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 국가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의원 내각제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은 세미 프레지던셜 거버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실제로 외교안보 국방통일을 담당하고 대통령이 소속당이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 겁니다. 총리가 이제 다수당이 됐을 경우는 대통령과 함께 나가는 것이고 예. 소수당이 됐을 경우는 연립정권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내치를 안정화시키고 또 대통령은 국방이나 안보를 예. 상당히 중임제죠. 대부분 다 프랑스나 핀란드도 중임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지만은 예. 유럽에서 발전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진전된 형태로 네.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아니라 미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 중에는 지금 정치권이요. 8월로 가까이 가면서요. 관심이 지금
당권을 누가 잡냐 이쪽으로 급속히 옮겨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요, 보시죠. 이것을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강한 단계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봉숭아학당이라고까지 불렸던 집단 지도 체제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여야 당권 경쟁이 점화됐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권한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전에는 김무성 대표랑 최경환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막 다투는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이제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단일 지도 체제죠. 단일 지도 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면 앞으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떻게 좀 변하는 건가요? 상당히 기존의 이례적인 것이죠.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엔 내년 대선을 향한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비대위에서 이번에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당권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년에 대권에 대한 관리라든가 아니면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한 정계 개편에 대한 논의의 부분에 대한 중심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저는 뭐 친박 측의 의도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권력 구도, 당내 권력 구도 재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당권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은 친박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 대표를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지금 전당대 날짜를 8월 9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쭉 찾아보니까 8월 9일이라는 게 왜냐, 이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이제 전국 유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 예.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분위기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휴가철 피크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 경선도 해야 되거든요. 휴가철에다가 또 리우 올림픽이 있습니다. 5일날 리우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 보니까 이 주간에 우리나라가 메달 걸린 경기만 23개나 있어요. 더나 축구가 2게임이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2게임이 예. 있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새누리당 전당대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왜 전당대를 하죠? 바로 컨벤션 효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컨벤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문제는 남들이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굳이 그날을 왜 전당대 날짜를 잡느냐. 예. 아싸리 아예 처음에 아니야 7월 말로 하든지 아니면 8월 말로 해야 되는데 네. 굳이 김희옥 위원장이 8월 9일로 고집을 한 이유는 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빨리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날짜 지정이죠. 원래 전당대회 택일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대로 택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기간이라든가 예. 어떤 그러니까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여러 당권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네, 그래서 확실하게 당권을 장악하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남은 임기 동안에 당이 청와대하고 호흡을 맞춰 나가는 예. 이러한 구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세밀한 작전들을 예.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경환 만약에 의원이 나온다 그러면 친박계에서 교통용역 확실히 될 것이고요. 예. 미박계에서 이제 1대1로 붙거나 이러한 이제 치열한 당권 레이스가 진행되겠죠. 같은 생각이십니까? 나올 네, 거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 뭐 지금 이런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정말 집중해주고 그다음에 8월 9일 하느냐, 그건 예. 다 이유가 있겠죠. 하태경 의원 얘기로는 그날 금메달이 뭐 20여 개 달린 게임들이 그렇죠. 있다고 그날 아마
다 예. 이 뉴스들 또 그 금메달 따는 데 집중하지 예. 새누리당 전당대 중계하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 그러니까 예. 결국 책임론을 좀 비껴가겠다는 거죠. 친박 입장에서 뭐냐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뭔가 친박들이 아니 선거 져놓고 또 대표를 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해서 결국 그런 날짜를 좀 택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친박 교통정리가 싹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정현 의원이 오늘 그 당권 도전에 대해서 상당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교통정리가 쉽게 될까요? 그것은 뭐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최경환 의원의 친박의 위치하고 정치적 위상과 이정현 의원의 정치적 위상을 다 알고 있죠. 실제로 어느 사람이 핵심적으로 그리고 아우르면서 친박을 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청와대하고 관계, 박 대통령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최경환 의원이 당권에 나오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뛰는 게 좋겠죠. 일단은 새로 확장해 나가야 되니까 예. 결정적인 시기에는 모아나가면서 최경환 의원이 내가 당권에 도전하겠다 그러면 당연하게 저는 새누리당 구조상 그리고 친박계 구조상 최경환 의원이 당권으로 하나로 결집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두 분 모두 최경환 의원이 나설 것이고 그런 교통정리가 될 것이고 당권을 잡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경환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경우 대선 후보 결정하는 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이번에 보면 그 대표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예. 즉 어떤 예전에는 대표 따로 대표와 모든 걸 같이 뽑아서 1, 2, 3, 4등 순으로 해서 그냥 1등이 대표 최고위원을 하고 나머지는 최고위원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주 분리가 됩니다. 최고위원과 일반 대표는 분리가 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사권이라든지 어떤 당의 권한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 당 대표가 되면 모든 어떤 당의 당직들을 자기가 손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기문 사무총장이 연말에 어떤 임기를 끝나고 오시면 그와 관련된 준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또 이런 인적 이런 힘 이런 것 다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을 뭔가 하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 비박계는 불만이 좀 있겠어요. 아 그렇죠. 비박계는 불만이 있겠지만 사실 비박계가 그 구심점이 없잖아요. 근데 예. 그 문제는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달려 있겠죠. 만약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온다면 또 문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예. 조금 전에 달력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8월 9일에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를 좀 해보면 올림픽 끝나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뭐 호남의 며느리와 아들이 이렇게 2파전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김부겸 의원 변수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지금 될까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번 전당대회 룰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대의원이 45%,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30%, 그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15%, 당원 여론조사가 15%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이제 권리당원입니다. 권리당원이 30%나 차지하는데 예. 지난 12월부터 이 당이 분당되면서 실제로 친문재인 세력이라고 언론에서 그랬는데 좀 진보적이고 친노 중심적인 세력의 권리당원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는 실제로 만약에 30%가 되면은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나 대원은 호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권리당원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면 실제로 이번에 전당대회는 친문재인 세력이 주류 쪽인 미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크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누굽니까? 있는 것이죠. 예? 지금은 나오는 얘기에 예. 따르면 현재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예. 친문재인 쪽에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간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저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문제가 들어가는데 개헌 문제가 들어가면 이제 정계 개편이라는 문제가 예. 같이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의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상당히 전당대회 판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이대로 간다면 그냥 대권 후보 관리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김부겸 의원이 뭐 올해 이번 달 말에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나올 걸로 보십니까? 지금 저 김부겸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 이제 아마 자기들 주변에서 권한 사람들 딱 반반으로 나뉜다 그래요. 네. 나가는 사람과 나가지 말라는 사람. 예. 왜냐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를 나가게 되면 대권 후보 못 나가게 돼 네.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만약에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들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만약 당 대표를 해버리면 대권에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휘청거린다든지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예.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본인이 대권으로 나설 것인가 예. 이걸 이제 아직까지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문제는 또 정책 영향을 좀 키워야 된다. 아직까지는 대권 가기 힘들다. 그래서 좀 당권으로 가서 뭐 정책 영향을 좀 키워서 차기에 도전하자. 이런 쪽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어떤 양당 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은 최경환 변수, 야당은 김부겸 변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끝으로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셀프 조사단이 출범해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있는 돈이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이 브랜드 호텔과 세미콜론에 들어온 돈은 현재 이 두 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 외부로 나가는 것이 없고 그건 우리가 통장 사본으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성실히 답변을 왔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언론에 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천 헌금이 없고 리베이트 또한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이 당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았다 때문에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셀프 조사단. 중간 조사 결과를 좀 빨리 발표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의 핵심이었던 그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장 내역의 공개는 이제 당으로 유입된 돈이 아니다. 그냥 그 업체들끼리의 거래 내역이라는 것이 이제 이상돈 의원의 주장인 것이고 그렇게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불을 끄기 위해서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은 남는 것이죠. 과연 그 정치 구락부였는지 당시 총선 때 정당이었는지 이런 의심을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보업체 선정 과정이라든가 홍보위원장이 하고 있었던 그 업체를 브랜드 뭐 PI라든가 아니 기획이라든가 PI를 시켰다든가 이런 것 상당히 아주 서투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선관위가 조사를 했을 때 그럼 그때 통장 내역을 공개해서 선관위 조사해서 명확히 클리어 시켰으면 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여튼 미심쩍고 서투르고 어설픈 측면들이 강한 것 같아요. 일단 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또 리베이트 어떤 형식으로 또 거기 왜 있냐는 것이죠. 그 돈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회계상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의당 설명이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왜 글로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법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리적으로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질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당내 분열이 좀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즉 이번에 사건을 보면 결국 이게 누가 이제 내부에서 제보가 이루어져서 이제 수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아직까지도 안철수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그 지도부 그 사태 그 대응에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라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결국 정치력의 문제겠죠. 자, 이런 사태가 터졌는데 이걸 전면에 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리더십 자체를 안 보여준다는 것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그럼 안철수 대표는 뒤로 숨어서 결과를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 본인 주도로 나갈 것이냐. 결국 어떤 문제와 위기 해결에서 리더십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가장 안철수 대표한테 이번에 보면 좀 가장 손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사실 슬슬 대권 행보에 좀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요. 이번 의혹부터 좀 먼저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용아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